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장애 소녀 성매매 판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네,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판결이 있는데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과 관련된 사건이죠.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4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 아이는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당연히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맞는 이제 정신 연령 수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어눌하고 네. 자신의 의사 표현이라든지 뭐 감정 표현을 좀 서툰 그런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이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떨어뜨려서 그 액정이 부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이다 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액정이 깨졌고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집을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집을 나가서 이제 무서우니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채팅방을 깔아서 거기서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재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재워줄 분을 구한다라는 이제 채팅방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그렇게 채팅 앱에다가 재워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남성들이 접근을 한 겁니다. 네. 남성들이 접근을 해서 한 20대 남성은 모텔로 끌고 가서 이제 성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탈출을 해서 나오고 또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일반 아동이라면 이거를 뭐 경찰에 간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텐데, 이 아동은 이제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고할 수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팅 앱에 또 들어가서 재워줄 분을 구한다. 이게 또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주까지 끌려가서, 원래는 서울에 있던 아이였는데 네. 전주까지 끌려가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이 남성뿐만 아니라 7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한 공원에 그냥 쓰러져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정말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돼서, 당연히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어머니가 분노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네. 그 형사 고소를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네요. 지금 들으니까. 네. 예, 화가 정말, 납니다. 예. 네, 참 끔찍한 사건인데 이게 성폭행 피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원이 13세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데요. 이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가 어쨌든 성폭행이라는 그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아이 자체도 굉장히 뭐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나 봐요. 갑자기 뭐 안 쓰던 사투리를 쓴다든지, 그리고 뭐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고, 이래서 피해가 네. 상당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어쨌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남성이 이제 같은 오랜 시간 같이 머무르면서 뭐 음식도 사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대가를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한 겁니다. 네.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벌금 혹은 징역, 프로그램,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받도록 판결이 났어요. 네, 형사는 그렇죠. 그렇죠? 형사적으로는 남성 2명에 대해서 네. 한 명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 400만 네. 원이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네. 벌금형보다는 조금 높은 징역과 수위라고 볼 수 있는 집행유예. 집행유예형이 이제 선고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상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를 한 건데, 이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아이가 남성에게 뭐 간식이나 음식을 좀 먹었다, 네. 받았다,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대가였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일반 국민의 이제 상식선에서 듣더라도 그 아이가 이제 뭐 남성과 머무르면서 이제 떡볶이를 얻어 먹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떡볶이가 어쨌든 그 성매매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제 네.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말이 안 그래서 되는데. 예.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네. 밝힌 입장이,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하고 뭘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성매매 대가로 인정하는 것도 그 자체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게다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적 장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뭐 화대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판결이냐라는 의문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참 안타까운 점이요. 단 2달 차이로 성폭행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자진해서 나는 이 그 성관계에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서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무조건 이 아동을 피해자로 보게 됩니다. 네. 법률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세 미만이면 그 성적으로 성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관념이나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 지적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13세 2개월이었습니다. 예, 13세하고도 지나서 2개월이 지났다는 그 차이로 이 아이는 사실 2개월 사이에 얼마나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 아이에게 발달을 했고 이 사고가 발달을 했는지 정말 의문인데요. 그 2개월 차이로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성매매를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어쨌든 그 대가도 상응하게 받았으니까 별도의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된 거죠.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것과 또 다른 이제 판결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요. 한 법원에서도 그 엇갈리는 정반대의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는 해요. 하급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어쨌든 성폭행이라는 피해를 당한 그런 상대 남성이 이제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황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 명에게는 그 전액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부 이 남성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더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어떻게 그 똑같은 법원에서 판사만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반대의 취지의 판결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앞선 판결, 손해배상이 인정됐던 판결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분명히 IQ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번 판결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 지능 수준이 굉장히 모호한 경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라고 정반대의 이제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좀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이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판결이죠. 네, 많은 시민 국민들의 공분을 샀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번 판결에 160여 개 여성 시민단체들이 항소장도 제출을 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배경도 짚어보죠.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용이 안 되는 내용의 이제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 피해자가 아이고 13세 뭐 2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160개 여성 시민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아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까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그 아청법상의 그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연령대가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3세라는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그런 개정안도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보는 추세인데 이번 그 민사 손해배상 판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런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과는 너무나 이제 뒤떨어지고 그 배척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항소장을 같이 제출하게 된 겁니다.
항소는 재판 당사자가 하는 거가 아닌가요?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는 탄원인가요? 일종의 탄원으로 볼 수가 예.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그 이제 불법행위라고 해서 그 아이가 어쨌든 불법행위 당사자 피해자가 됐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네. 그 여성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와 물론 힘을 합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그 시민단체에서는 또 일종의 사실 뭐 보여주는 좀 샘플 본보기식의 예. 그 소송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항소심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현재로서는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또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사실 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가능할 건 뭐 앞에 선례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예. 그 불가능할 거라고 네. 보는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요. 일단 그 13세라는 그 연령을 지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상 피해자로는 볼 수 없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게 되면 사실상 민사적으로 네.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거는 성피해가 아니라 성폭력의 피해가 아니라 그 성매매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오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기는 하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론 뭐 아청법상 이런 이렇게 애매하게 걸려 있는 예. 그런 피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없어서 더 그 법안을 좀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문가들 사이에는 논란도 있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하나의 판결이 있는데요.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 법정 다툼에서 이건 대법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판결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그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가입을 하면서 일반 그 사망보험금 그 계약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추가 비용, 추가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하면서 재특약을 맺습니다. 특약보험을 따로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이 남성이 2004년에 가입을 하고 2012년도,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남성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자살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자살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보험사는 일반 그 사망보험 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그 6천만 원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살이고 그 재특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약 사항에 대한 추가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 남성의 그 유가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약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보험사가 어쨌든 지급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분명히 이 특약 사항에 따르면 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서에 따르면 네. 2년 뒤에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 것이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게 됐고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뭐 이번 판결에 보험사들은 크게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그 문구를 보면 일반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살을 해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살이라고 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보험금이 왜 지급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상법상 그 고의로 자기가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고의로 인한 보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약 사항과 그 상법상 법률 조항 간에 이제 충돌이 있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이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법을 따라야 된다. 이건 어쨌든 계약이지만 네. 하지만 이거는 뭐 실수라고도 사실 말을 하는 계약 보험사도 조건을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뭐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말이 안 그렇죠. 돼요.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자살은 고의 아니냐라고 네.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납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게 돼서 보험사들은 지금 집계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유사한 그 재판 건수가 1,478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990억 원 정도를 만약에 이 판결이 있었다면 그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다른 그 같은 상황에 있는 보험자들이 네. 보험계약자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더 추가적으로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보험사 가 이제 서둘러서 집계를 해보니까 한 1조 원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될 예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으면 몰라도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약관에 의해서 가족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 네. 반대편에서 보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우리 사회적으로 뭐 원하는 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자살을 부추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뭐 굳이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을 굳이 이제 해석을 해주자면 네. 그리고 심지어는 보험 사기 같은 게 요즘 워낙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보험금을 이 사람 앞으로 왕창 들어놓은 다음에 정말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네. 이런 그 현실에 비춰봤을 그러게요. 때 살인에 비해서 나 하나 목숨을 끊어서 다른 유가족들에게 큰 재산이라는 그 반대급부를 남기고 내가 자살을 한다라는 생각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해서 보험금을 탄다라는 생각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제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좀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판결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뭐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판결이지만 네.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자살자 보험금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조금 아리송한 게요. 자살을 했지만 이 보험금 지급을 어떤 때는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못 받는 건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보험 그 계약상에 이렇게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2년 후에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살 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계속해서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약관을 정확 2001년부터 예. 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쓰다가 2010년에 대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월 이후에 이제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그 약관 내용이 빠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걸 믿고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